네, 안녕하세요. 동갑노무사 박한울입니다. 오늘은 노무사 관련된 컨텐츠가 좀 식상해서 최근에 또 제가 출고한 차량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하는 이런 컨텐츠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일단 차량 소개 먼저 드리게 되면은 기존에 타고 있던 차량을 한 3년 정도 타다 보니까 원래도 중고차로 모아가지고 키로수가 좀 많이 늘어난 상태라서 마침 이렇게 좀 바꾸게 되었고요. 이 차량은 GV70입니다. 10월 29일 날 인도를 받았고요. 오늘이 11월 말일인데 딱 한 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지금 3,510km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달에 거의 3,000km 이상은 탄 상황인데요. 제 직업적 특성상 굉장히 외근이 많고 특히 지방 출장이 많다 보니까 키로수가 늘어나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량 옵션 소개를 좀 먼저 드리면요. 저는 이 차량을 뽑을 때 취등록세를 포함해서 7천만 원을 넘기지 않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2.5 터보 그리고 후륜이고요. 스포츠 패키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승차감 내지는 내장 옵션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휠도 18인치 옵션 그냥 깡통휠이라고 하죠. 그거로 지금 넣은 상태고요.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 프로즌 그레이 컬러고요. 파퓰러 패키지 1을 넣었습니다. 1을 넣을까 2를 넣을까를 솔직히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제가 7천만 원 언더에 뽑아야 된다라는 그런 약간의 가성비적인 생각 때문에 결국에는 1을 선택을 하게 됐고요. 파노라마 선루프 넣었고요. 그 다음에 뱅앤올uf슨 사운드 시스템까지 넣어서 이 차량 가격이 6,400만 원을 약간 넘는 가격에 제가 출고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중형 SUV만큼 경쟁이 치열한 세그먼트가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필두로 해서 저는 마지막까지 이 차량이랑 X3를 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 차량을 고르게 된 이유는 제가 차량을 타는 시간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실내 옵션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저한테 매력적인 부분이었어요. 주에 한 이틀 정도는 무조건 외근을 하고 외근을 할 때 그냥 뭐 서울 근교를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충남, 강원, 대구권까지도 돌아다니는 사람이다 보니까 실내 옵션이 저한테는 굉장히 시각적이든 여러 가지 이유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른 옵션은 안 넣어도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는 넣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고요. 옵션 여러 개 중에 뱅앤올uf슨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거는 운전을 오래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뭐 졸거나 이런 이유 때문에 노래를 좀 많이 틀어놓는 편인데 여태까지는 한 번도 사운드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을 고른 적이 없었어요. 노이즈 캔슬링 기능까지 있었다 보니까 그 옵션까지는 선택을 해서 총 합계로 취등록세 포함 7,000 언더로 맞춰서 출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차량의 장단점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기존에 탔던 차량을 간단하게는 소개드려야 제가 어떤 기준으로 비교를 하는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첫 차는 2017년도에 폭스바겐 골프 2.0 TDI를 탔습니다. 7세대였고요. 30살도 되기 전인 언론사 재직 중에 나중에 결혼하면은 외제차는 꿈도 못 꾼다. 지금 총각대 좀 뽑아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워낙 옆에서 하다 보니까 저도 좀 귀가 팔랑거려서 중고차이고 뭐 흔히 말하는 독삼사는 아니었지만 그 당시 저한테는 꽤 큰 지출이었던 이런 골프를 사게 돼서 한 2년 정도 정말 잘 타고 다니다가 YTN을 그만두고 노무사 준비를 하게 되면서 그 차량은 팔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노무사를 붙은 다음에 수습이 끝나고 난 2021년 6월 정도를 해서 아무래도 이 직업의 특성상 외근이 좀 많습니다. 특히 남자 노무사들은 자문사 방문이나 현장 방문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차량이 사실상 필수적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K카를 통해 가지고 그랜저 IG 전기형입니다. 3.0 가솔린을 샀고요. 요거는 이제 거의 3년을 넘게 타다가 제 외근을 책임져준 굉장히 고마운 차였는데 아무래도 이제 키로수가 한 13만 14만 가다 보니까 차를 좀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요 차로 바꾸게 된 거고요. 차량을 타본 개수는 많지 않지만 종류는 다 달랐습니다. 일단 디젤도 탔었고요. 가솔린도 6기통 자연흡기를 탔었는데 요거는 이제 또 4기통 터보가 달린 모델이잖아요. 차량 생김새로만 봐도 첫 차는 해치백이었고 둘째 번 차는 세단이었고 이번 차는 SUV다 보니까 차량의 특성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비교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차량을 선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이자 장점이었던 실내 공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휠 21인치 끼고 이렇게 하면은 흔히 말하는 짜세 나온다는 거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겉멋이 좀 중요하다, 짜세가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량을 살 당시에는 저도 이제 좀 나이가 먹다 보니까 눈에 확 들어오는 이 실내 인테리어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주변에 X3 타는 친구가 2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 차는 좀 친한 친구들이다 보니까 한 번씩 타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차량 정말 좋은 차고 흔히 말하는 스포츠 드라이빙 하기 너무너무 좋은 차인 건 맞지만 실내 내장재나 이런 디자인 뭐 눈에 보이는 것들은 사실 좀 아무래도 컴포트 브랜드에 비해서는 좀 많이 떨어지는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GV70 페이스리프트를 딱 보자마자 페이스리프트 전 버전에 비해서 이제 진짜 이쁘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앞에 이 계기판이 파노라마 디스플레이로 좀 바뀌면서 시원시원하게 좀 바뀌었다라고 해야 될까요? 일체감도 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핸들이요. 이 핸들이 전 세대는 특히 스포츠 패키지를 넣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게 흔히 말하는 럭비공 핸들 2스포크라 이게 좀 사실 저는 그거 진짜 멋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3스포크고 워낙 이쁘게 나왔다 보니까 SDS2를 넣을 수밖에 없게 됐어요. 실내 관리는 조금 많이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이 프로즌 그레이라는 색깔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이 실제로 보면은 정말 실물이 좀 너무 예뻐서 이걸 안 살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일단 뭐 이런 스웨이드 재질로 된 천장 같은 것들, 그리고 이 파노라마 선루프도 굉장히 넓게 이렇게 잘 빠져서 내부 질감, 시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촉각적인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면은 제가 비교로 했던 수많은 외제 3사와 비교했을 때는 정말 큰 차이가 난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 장점은 승차감입니다. 저는 앞서 설명드렸듯 1년에 3만 킬로 이상은 무조건 타는 사람입니다. 덜 타는 달도 2,500 정도는 타고요. 많이 타는 달은 이번처럼 3,500, 4,000까지 가는 경우들도 있는데 참 소시적에는 밟는 거 참 좋아했던 사람인데 밟는 거에 최적화된 흔히 말하는 스포츠 드라이빙이 되는 차량이라고 하면은 탈 때는 재밌고 좋은데 문제는 그 스포츠 드라이빙이라는 말 자체가 결국에는 그만큼 민감하고 이런 핸들 같은 것도 뭐 현대차 유격이 있다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옛날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은 뭐 미션이 빠릿빠릿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결국 그게 장점은 스포츠 드라이빙이 될 수 있는데 단점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만큼 차량을 운전하는 게 민감하고 피곤하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요거를 찍고 있는 다음 주 월화도 1박 2일에 걸쳐서 제가 사업장을 8군데를 돌아다녀야 돼요. 그리고 그게 다 충청권에 몰려 있다 보니까 아마 하루에 한 7시간 이상은 운전을 하게 될 텐데 그럴 때 그렇게 민감한 차량을 모르게 되면은 아마 저는 굉장히 피로하게 될 겁니다. 저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를 하면은 결국은 적당히 물렁물렁하고 너무 민감하지 않은 차량을 타는 게 오히려 저한테는 정말 좋은 선택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트 같은 경우에도 이게 제가 컨비니언스 옵션을 넣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뭐 마사지 시트 이런 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이 기본 시트도 충분히 뭐 포지션 조절 잘 되고 편하게 탈 수 있는 시트인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게 처음에는 약간 좀 적응이 안 되기도 했어요. 이 차를 산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그 원래 IG를 팔았거든요. 두 개를 비교해서 한번 타본 적이 있는데 이게 산 다음에 체감을 하니까 그랜저가 그렇게 시끄러운 차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차는 특히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은 굉장히 잘 차단을 해주고 차량 자체가 커서 SUV라는 이런 생김새 때문에 나오는 고속에서의 풍절음 같은 것들을 제외를 하면은 굉장히 소음 NVH라는 부분에서도 대책이 잘 마련된 차량이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주행 보조 시스템입니다. 지금도 제가 켜놓고 있는데 노이즈 캔슬링이 청각적인 부분에서 피로도를 많이 줄여준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이 주행 보조 시스템은 제 손발을 좀 편하게 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물론 이거는 이 차만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IG가 2018년 2월식이었거든요. 그래서 IG 전기형 중에서는 좀 뒤쪽형이었고 다 달려 있었어요. HDA도 있었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요게 24년도식을 타니까 그 6년 이라는 사이에 엄청나게 기술이 발전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이 차량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2가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뭐 HDA도 개선된 버전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차선 중앙 유지 보조 기능만 켜놓더라도 굉장히 운전을 하는데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뭐 고속 주행을 하든 시내 주행을 하든 이 중앙 유지가 워낙 잘 되다 보니까 그 옵션 2를 넣지 않은 거에 대해서 오히려 만족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장거리 주행, 고속 주행을 많이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런 옵션들이 기본으로 많이 달려있는 차량은 아무래도 환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게 됩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이 차량도 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다른 유튜브 채널 같은 데서도 얘기가 나오는 연비입니다. 일단 최근에 하이브리드 차량이 워낙 대세가 된 마당에 뭐 소렌토 하이브리드 이런 차량들 있잖아요. 정말 잘 팔리고 제 친구들도 많이 타는데 특히 애 있는 집들
그런 차량에 비하면 이 차량은 정말 기름을 많이 먹는 건 확실합니다. 배기량도 2.55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요즘 1.6 터보도 많이 나오는데, 물론 이 차를 1.6 터보로 하기에는 조금 무겁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상대적으로 대배기량이고요. 마력도 300마력이 넘어가는 차기 때문에 사실 300마력 넘어가는 차가 연비가 좋으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겠죠. 전기차가 아닌 이상은. 이 부분은 확실한 단점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컨텐츠 찍기 전에 아침에 주유비가 얼마가 나왔냐를 보니까 제가 이제 카드 하나로 이제 주유랑 주차를 하는데 58만원 정도 찍혀 있더라고요. 그 중에 주차비를 좀 제외를 하면 한 55만원 뭐 이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트립 컴퓨터를 보면은 10.7, 10.8 요 정도가 나와요. 그랜저 IG를 팔려고 이제 여러 가지 찍어 놓다 보니까 엔진오일 갈고 나서 한 9,000km 정도 달린 상태에서 트립 컴퓨터가 멈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IG 3.0이 10.3이 나왔습니다. 제가 뭐 운행 조건은 거의 비슷할 거 아니에요. 이 차도 이제 3,000 얼마를 탔기 때문에 아주 스몰 샘플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 차가 오히려 연비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보단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원래도 연비가 좋은 차를 안 타다 보니까 반사작용이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랜저 IG보다 한 300km가 더 나가는 굉장히 무거운 차입니다. 게다가 당연한 얘기지만 SUV다 보니까 공기저항도 더 많을 텐데, 비슷하지만 살짝 더 높다라는 점에서는 기존에 뭐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를 타시던 분들이 이 차를 타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그냥 뭐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일반적으로 한 달에 한 1,500km 정도 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30만원 정도면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출퇴근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뭐 유류비가 그렇게까지 많이 차이가 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얘도 이제 몇 년 뒤에는 하이브리드가 나온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분명히 가격이 많이 비싸질 거거든요. 그런 걸 생각을 하면은 키로수가 많지 않으신 분들은 무시하고 탈 수 있는 수준이다. 이제 키로수가 저처럼 많은 사람들이라고 해도 영업직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눈에 보이는 거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냥 조금 더 열심히 벌고 많이 내자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단점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소비자 입장에선 단점인 옵션 구성입니다. 이제 제가 파퓰러 1, 2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라는 것부터 이 현대자동차에서 얼마나 이 옵션 구성을 잘 해놨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부분인데, 저도 이제 파퓰러 2를 고민을 했던 이유가 다른 거보다 컨비니언스 패키지를 넣을까 말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마사지 시트 기능이 있는 게 뭐 좋다라는 얘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저처럼 막 논스톱으로 막 4시간씩 달려야 되는 일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200만 원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7,000 언더에 끊는 미션이 있었던 것도 고민을 해서 안 넣긴 했는데, 그거 말고 한 개가 더 이제 컨비니언스에서 아쉬운 게, 지금 이 룸미러가 디지털 룸미러로 바뀌는 게 있거든요. 제가 옛날에 골프 탈 때도 그렇고 얘도 SUV라고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트렁크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차량들은 뒷좌석에 사람들 많이 타거나 짐 좀 많이 쌓아놓으면은 후방 시야가 확보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디지털 룸미러가 진짜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만 따로 빼놓은 게 아니라 컨비니언스에 묶어놓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반강제적으로 누군가는 그걸 선택을 했을 거란 말이죠. 저는 결국 그걸 포기하게 됐고,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2 옵션에도 제가 탐난 옵션 중에 하나가 지능형 헤드램프가 있습니다.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기능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다고 해서 저도 한번 써보고는 싶었는데, 노무사의 특성상 이제 지방 공단들도 굉장히 많이 가게 되는데, 지방 공단이 밤에 가면은 진짜 어둡거든요. 국도도 지방도도 아닙니다. 뭐 편도 2차로 막 이렇게 되어 있는 차로들 가면은 당연히 가로등 없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두워요. 안전을 위해서라도 그 옵션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것도 이제 옵션에 묶여 있다 보니까 그러면 굳이 이것까지는 필요 없겠다라고 해서 그 옵션은 과감히 포기를 하고, 대신 전면 썬팅을 제가 좀 일반적인 국민 농도라고 하는 썬팅 농도보다 확실하게 밝게 했습니다. 지금 전면 70으로 해놓은 상태라서 요거는 굉장히 오히려 좀 만족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옵션 구성을 기가 막히게 해놓다 보니까 사람들이 뽑다 보면은 5,400만 원짜리 차량을 한 7천만 원 가까이 뽑게 하고, 저도 나름 타협을 한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옵션 가액만 1,000만 원을 지불을 한 거잖아요. 차량을 판매하는 이 상업적 기술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그거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단점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됐습니다. 저도 그래서 소시적에는 독삼사 우월주의 같은 것들에 굉장히 좀 젖어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주변 이제 차 좋아하는 친구들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차를 많이 타보고, 노무사들도 좋은 차 타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차 가끔 얻어 탈 때를 다 종합을 해봐도 이 정도면은 국산차 중에서는 정말 거의 최고의 완성도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제가 기존에 타고 있었던 사실 그랜저 IG 3.0만 해도 가성비 측면에서는 정말 너무너무 훌륭한 차거든요. 공간적으로는 정말 그 차보다
차보다 더 내부가 넓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 할 정도로 정말 크고 편한 차고, 달리는 면에 있어서도 마력수도 뭐 약간 뻥마력 의심은 있습니다만 266마력 나오는 차량이니까 고속도로에서 밟고 이래도 정말 불편함 느끼지 않는 그런 차량이었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지어 거기서 300마력을 또 넘어가 버리니까 길들이기가 지금 끝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막 밟아본 적은 없긴 한데, 얘는 풀악셀을 칠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힘은 넘쳐 흐르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무슨 뭐 이제 30대 중반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스포츠 드라이빙 하면서 무슨 어떤 분들이 뭐 Y 영역이라고 하는 그런 속도까지 밟는 그런 일은 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주행, 저처럼 이제 시내와 고속이 적당히 섞인 상황에서 타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 차량 정도면 충분히 만족하면서 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는 충분히 과한 차량이라는 생각도 해요. 아무리 좋은 차를 타더라도 결국에는 드라이버가 그 차량의 100%를 끌어낼 수 있는 경우는 정말 드문데, 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 더 어렸을 때 기준으로만 해도 제네시스는 진짜 나이 많은 아저씨들이 타는 차라는 인식이 좀 있었습니다. 특히 이 GV70 같은 경우에는 제 나이 또래들이 정말 심심찮게 타고 다니고, 차량의 생김새도 그렇고 이미지도 그렇고 그렇게 막 올드하다는 생각이 드는 차량은 아니에요. 생활과 영업용 겸용으로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도 어쨌든 제가 개업을 한 대표 노무사 입장에서 거래처나 이렇게 좀 다녀야 되는 일들이 생기는데, 그럴 때도 우리나라는 특히 차량으로 이 남을 평가를 하는 굉장히 좀 안 좋은, 겉보기가 되게 중요한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걸로 재단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적어도 이 차 타고 다니면 아, 저 노무사가 뭐 개업한 지 얼마 안 됐나 보다, 뭐 형편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선입견을 주는 차량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컴포트 드라이빙이라는 측면에서는 저처럼 운행 거리수가 무지막지하게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편하게 타고 다닐 수 있는 차량인 것도 분명하고요. 그래서 저는 딱 한 대만 굴릴 수 있는 상황, 뭐 와이프가 차량이 없거나 운전을 할 수 없어가지고 집에서 차를 딱 한 대만 굴려야 된다라고 하면은 뭐 짐 싣는 거 이런 것 때문에라도 SUV를 아마 고르시게 될 텐데, 연비를 중요시 한다라고 하면은 소렌토 하이브리드 같은 차가 정말 좋은 차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시면은, 그리고 약간 영업직이다, 보이는 것도 감안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 차만큼 좋은 차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끝까지 탈 생각을 하고 가져왔기 때문에 뭐 리스나 렌트를 하진 않았고, 앞으로 이제 사업이 잘 되면은 와이프를 주고 더 좋은 차로 갈아타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안고 죽으려고 하는 차예요. 그런 여러 가지 뭐 정비성, 정비의 또 금액적인 부분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서 종합적인 판단 하에서 구매를 한 차량이기 때문에, 저랑 비슷한 상황에서 차량 선택을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오늘 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부분을 좀 바탕으로 해서 현명한 차량 선택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노무사 얘기를 다시 시작할까 하는데요. 제가 다음 주는 5일 중에 4일을 외부 일정을 해야 되고, 그 중에 좀 소개시켜 드릴 만한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노무사 얘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갑노무사였습니다.